네, 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용수입니다. 2025년 9월 달에 있는 국가직 7급 대비 경제학, 그 다음 11월 3일에 있는 지방직 7급 대비 경제학 원론에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것이 좋고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뭐 모든 과목도 다른 어떤 과목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 다 그렇듯이 무조건 우리 이제 그 수험 생활의 처음과 끝은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이제 조금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선 양이 많죠. 7급 전문 과목 중에서 가장 양이 많고 그다음에 이 문턱이 높다. 뭐 그래프나 아니면은 수식 같은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무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도저히 감도 오지 않고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해서 답이 딱딱 떨어지는 재미를 알게 된다. 즉 아는 경제학은 아는 수험생과 모르는 수험생 간의 점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제학의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다른 과목과 특징은 뭐가 되냐면 특히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판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뭐 행정학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론들이 이렇게 추가되죠. 하지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고맙기도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없습니다. 거의 300년이 넘어가는 그 학문 체계 안에서 모든 이론 수험 경제학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이제 현실을 설명하게 되는 거시경제학 이쪽 말고 수험 경제학과 관련돼 가지고는 새로운 이론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런데 최근 2021년도에 국가직 7급에 1차 피셋이 도입이 되고 2차 전문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경제학 같은 경우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드러진 특징은 앞쪽에 있는 지방직 7급 경제학 원론이랑도 함께 연계되는 부분인데 뭐가 되냐면 2021년도부터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에서는 필셋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서울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직 같은 경우에 함께 공통 출제하게 되는 식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방직 7급에서는 선택 과목으로서 경제학 원론이 있고 지방자치론이 있었는데 2021년도 이전에는 냉정히 말하면 경제학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7급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직 7급을 볼 때 경제학 원론을 선택하는 건 조금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의 하부 영역으로서 그러니까 론이라는 것 자체가 학의 이제 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좁은 영역인데 그 경우에는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너무 평이했어요. 그런데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직 7급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국가직 7급은 경제학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서울시 7급이나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을 남은 기간 2달 정도에 따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패턴, 효율적인 수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부터 인사혁신처가 통합 출제 지방직 7급 문제를 서울시와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직 같은 경우 통합 출제하게 되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가직 7급보다 높았던 난이도가 경제학 원론 개론 수준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도와 2023년도는 명확하게 지방직 7급의 경제학 원론 시험 수준이 국가직 9급 경제학 원론보다 수준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인사혁신처가 의도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공직생활에 있어서 특히 기획 예산과 관련돼서 필수인데 이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부처에서도 경제학을 공부한 수험생들이 조금은 요구된다.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경제학 원론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방직 7급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와 별도로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뭐가 되냐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체화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평가를 하겠다. 지금 공직각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는 이미 필셋이 5급 같은 경우에는 필셋이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갔고 그다음 각종 시험에서도 특히 민경채 같은 경우도 한 15년 이상 필셋을 통해서 민간 경력자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필셋 시험 점수가 좋은 수험생들이 공직에 와서도 업무를 굉장히 잘하더라. 보고서를 잘 쓰더라. 그리고 업무 이해도가 높더라. 따라서 필셋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필셋이 어떤 점이 좋냐? 이해도가 높다. 그럼 마찬가지로 경제학 같은 경우에서도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지만 수험생들의 수험 분량은 줄이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 생산자의 비용 극소화를 통한 이용 극대화 행동 원리, 정부의 사회후생 극대화 행동 원리, 그리고 ISLM, ADAS 모형을 통한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현실과 대응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즉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구체적 사례를 이론을 통해서 포섭할 수 있느냐,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변별력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4년도에 국가직 7급 경제학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결국은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 경제학 지방직 7급에 있어서 경제학 원론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미시 같은 경우에는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지점입니다. 뭐가 되냐? 과거에는 미시, 거시, 국경이 그러니까 2021년도, 2년도, 3년도는 예외 없이 미시, 거시, 국경이 40%, 20%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문제,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024년도를 보면 미시의 비중이 10문제에서 12문제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파트를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 컵더글라스 1차 동차 생산함수, 비용 극소화, 다공장 기업의 비용 극소화, 비용 함수, 이용 극대화, 독점 시장, 게임 이론, 수요 독점, 시장 실패, 공유 자원, 부정적 외부 효과. 뭐가 된다? 적어도 제대로 6개월 이상 경제학을 처음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절대 풀 수 없었던,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역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는 A급 문제, 각 소비자와 기업들의 효용 극대화, 비용 극소화, 행동 원리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정형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시도 한 문제가 더 늘어서 11문제가 나왔는데 국민소득 항등식의 측정, 그다음에 피셔 방정식, GDP 디플레이터, 그다음 대부자금 시장 모형, 토빈의 퀴론, 화폐 수량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균제 상태에서의 자연 실업률, 솔로우 경제 성장 모형, 그리고 AK 모형. 뭐가 되냐면 미시와 다른 점은 거시는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시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 부합하게 되는 모형 함수를 찾아내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그대로 매칭을 시키면 되는 건데 단 하나의 문제도 어떻게 된다? 기출 문제는 아니면은 A급 논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국제경제학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국제경제학과 그리고 미시, 거시를 연계를 하겠다, 이런 출제 의도가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제경제학이라 그러면은 미시 거시와는 달리 국제무역론에서는 무역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무역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는가, 그럼 이득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즉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 미시 거시와는 조금 독립된 국제 무역론만의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국제 금융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개방 경제하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국제 경제학, 국제 금융론에 적합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독립된 이론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그러니까 양을 보지 말고 뭐가 되냐면 국제 무역론에서 일반 균형 분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리카르도의 비교 우이론이나 헥셔 올린 정리, 이런 정형화된 독립된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시 경제학의 이론을 가지고 분석의 틀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은 A 시장과 B 시장을 연계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국제 금융론 하에서도 고정 환율 제도와 ISLM BP 모형인데, 정형화된, 예를 들어서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다, 이런 정형화된 문제가 아니라 고정 환율 제도하에서 왜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왜 재정 정책은 효과가 있는지 그 연계 구조 A, B, C, D, E, A부터 E까지의 결론 과정에서 B, C, D, E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쪽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출제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뭐가 된다? 국제경제학은 엄밀히 말하면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이쪽과는 또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수험생의 분량을 줄여주겠다. 따라서 국제경제학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 것인가, 그게 아니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보편적인 논제를 가지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본 이론 틀을 통해서 응용, 확장, 이걸 통해서 수험생들의 전문 지식을 측정하겠다. 즉 변별력을 범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깊이로 가져가겠다.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되냐? 요거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 문제가 바로 2024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결국은 요 24번 문제와 바로 옆에 배치되었던 23번 문제가 당락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럼 당락을 결정짓는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고 틀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계산을 해라. 출제자는 이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게 되면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총 비용 함수가 이쪽에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졌어요. 지금 PPT 과정에서 조금 날라갔는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졌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게 되면 이윤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가격이 1.5, 음의 이윤,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이론형 문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경우 참거짓 OX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을 대고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문제에 대한 그 심화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을 계산을 해서 풀게 되면 충분히 풀립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5에서 6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아도 맞은 게 아닌 거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순서대로 문제를 풀게 되고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를 24번 그리고 바로 옆에 23번에 배치해서 웬만한 뭐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마지막에 시간이 뭐 얼마 대부분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한 문제에 대하여 5분 6분의 계산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패스하거나 아니면은 맞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향으로 난이도 조정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국가직 7급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24번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문제를 정말 잘 냈습니다. 제대로 기본 이론을 공부한 수험생과 그냥 어설프게 공부한, 즉 우리가 보통 이거죠. 어차피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바에는 진도별로 패턴화된 문제를 모아가지고 조금은 기계식으로 풀이 방법, 암기 위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된 수험생들을 출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걸러내는 측면에서 문제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보게 되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단기에서 비용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비용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U자 형태의 단기 총비용 곡선이 있고, 그다음 AVC가 있고 총 가변 비용 곡선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AC가 있고, AVC의 최저점과 AC의 최저점을 이렇게 MC 곡선이 관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AC의 최소점을 우리는 조업 중단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업이 조업을 지속하는 생산량 수준에서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아니라 AVC 단기 평균 가변 비용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래서 리을은 어느 수험생이든 쉽게 틀렸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포인트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기 위해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지금 여기서 생략이 되었는데 이 총비용 함수 TC Q에 관한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AQ의 세제곱 플러스 BQ의 제곱 플러스 CQ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쪽이 바로 Q와 무관하게 발생하게 되는 TFC인데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TFC가 3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가 포인트입니다. 뭐가 되냐면 우리는 보통 AV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하고, 이 경우 AVC의 최저점을 조업 중단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 지점이 조업 중단점인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 이퀄 MC로 들어가기 때문에 MR과 P가 일치해서 MC가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업 중단점 이전의 생산 구간에서는 이쪽에서의 P가 요 위쪽에 있는 AVC보다 작습니다. 즉 생산을 할수록,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설명이니까. 근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용어를 모르더라도 편안하게, AVC는 평균 가변 비용인데 평균 가변 비용이 P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업 중단점에 오는 순간 드디어 AVC가 P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AC의 최소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손익분기점의 좌측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조업 중단점과 손익분기점 사이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생산활동을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AVC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이득을 통해서 총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업 중단점은 뭐가 되는 거다? P 이퀄 AVC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는 TR 마이너스 TC인데 단계에서는 TVC 플러스 TFC가 돼서 TR은 P 곱하기 Q고, TVC는 AVC 곱하기 Q고, TFC는 AFC 곱하기 Q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업 중단점에선 P와 AVC가 같기 때문에 이쪽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는 마이너스 AFC 곱하기 Q, 뭐가 되냐면 TFC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조업 중단점에서는 손실이 총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30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윤이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0보다는 더 큰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5라는 것은 파이가 마이너스 25라는 것은 파이가 마이너스 30보다 크기 때문에 우측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조업 중단점 이후에서 생산 활동을 해야지만 마이너스 25이 TFC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TFC보다 작은 손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기억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업 중단점과 손익 분기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 그러면 요 그래프, 그다음에 그래프 그릴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면 이 그래프 단기 비용 곡선들 간의 관계는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이렇게 이쪽이 틀렸구나.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리을이 틀렸구나. 그럼 볼 것도 없이 니은과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손으로 계산한 학생과 그 다음에 머릿속에 정확한 단기 비용 곡선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생들 간의 차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24번 문제는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최소 5, 6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번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었던 23번 문제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출문제 반복적인 계산형 문제보다는 정확한 기본 이론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2024년 국가직 7급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겁니다.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이해도 측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문제 패턴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계산형 문제로 내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어느 정도 반복적인 양, 정확한 이해도가 없이 기출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풀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계산형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패턴화된 숫자들이 나오고 각 토픽에서 패턴화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정확한 이해도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되냐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낮은 수준의 변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은 오히려 그것보다 한 단계 위로 범위는 넓히지 않고 철저하게 깊게 그럼 뭐가 되냐면 심화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전문 과목 도입 이후 출제 기조가 일관적으로 유지되었고 더욱 확실해졌다. 뭐가 되냐면 식개념 기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불이타가 없습니다. 논제가 패턴화된 공식에 의해 기계적 풀이의 단순 공식 암기형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다.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서 이렇게 위쪽으로 빨리 7급을 뽑아서 5급 이상으로 승진시키려는 인사혁신처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5급 출신과 그 다음에 7급 출신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 경제학에 대한 심화 이론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 가지고 기획 재정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미시 같은 경우 시장 실패 게임 이론 수요 독점 이윤 극대화 행동 원리 그다음에 거시에서 GDP 측정 그다음에 요 정도의 문제들이 중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문제 중에서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는 속된 말로 깔아주는 문제입니다. 한 15년치 기출문제 그리고 경제학 7급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쏟아져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300문제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10년만 잡아도 3000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게 되면은 한 17, 18문제 정도는 그대로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보고 푸는 식으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즉 변별력이 없는 근데 그 정도만 가더라도 합격권의 점수는 받아요. 올해 일반직 같은 경우 커트라인이 85점이었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70 경제학 72점을 받은 학생도 행정법이나 아니면은 행정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쇄시켜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합격권 같은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는 경제학이 좀 어려웠죠. 헌법과 더불어서 어려웠는데 76점과 84점 사이에서 합격권 점수가 대부분 위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험생들 그러니까 76에서
점을 받을 수 있었냐 없었느냐, 요게 바로 시장 실패 게임 이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중급 난이도의 문제. 하지만 이 중급 난이도의 문제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모두 커버할 수 있었다. 방금 말씀드렸던 23번, 24번과 같은 난이도 상급의 세 문제는 경제학의 기본 베이스인 한계 원리에 대한 숙지, 그 다음에 그래프 도의 연습을 반복하며 이론을 정리했다면 방금 했던 단기 비용 곡선들 간의 관계에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본 이론입니다. 초시생, 그 다음에 초시생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시생으로 들어가고,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장수생 한 3년, 4년, 5년 차로 들어갈 때 가장 그 많은 우를 범하는 게 뭐가 되냐면, 나는 과거에 초시생일 때 기본 이론 수업을 들었으니 이제는 기본 이론 수업은 듣지 않고 문제풀이 수업만 들으면 돼. 그게 바로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뭐가 되냐?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 시중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제가 제공해주는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출 문제 풀이 집을 가지고 해설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다면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 이론 수업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재시생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모르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 그건 바로 기본 이론 수업입니다. 기본 이론 수업은 경제학, 다른 것과 달리 뭐다? 모든 논제를 함수와 그래프로 도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이제는 이론이 중요해졌다. 그러면 왜 이론을 배우는가?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모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과정, 더 나아가선 함의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픽을 의의, 모형의 설정, 그래프의 도해, 분석, 함의의 과정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수업은 기본 이론 수업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기본 이론 수업과 기출 문제, 처음부터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본 이론 수업을 들은 이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기본 이론 수업의 강약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왜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풀이가 기본 이론 수업 처음부터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차이점은 최초에 이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 이론이 들어갈 때는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7급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의 문제들, 국가직 9급, 공인 노무사, 지방직 7급 경제학 원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복습하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심화 이론을 들을 때는 우리가 국가직 7급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국회직 8급 감정평가사, 보험 계리사, 이 문제를 가지고 예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기본 이론 수업 때, 그 다음에 국가직 7급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심화 이론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빈틈이 보인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그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중요하지만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때 사용하는 기출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방문과 경제학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면 참 고맙게도 우리는 이제 2달 단위로 기본 강의가 계속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거시 파트, 11월, 12월에 미시, 그 다음 1월, 2월에 거시와 국경이 들어가는데, 이제 3, 4월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개로 나눴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엔 3, 4월에 미시, 그 다음 5, 6월에 거시 기본 이론 수업이 들어가고,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3월 미시하고 4월 조금 지나간 이후에 이제 미시가 한 반 정도 지나간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오리론 같은 심화 이론과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준비가 들어간다면, 이게 다 끝나고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3월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7월까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4월부터
그래서 심화이론, 진도별 기출문제가 함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 다음 제시된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는 국회직 8급을 대비해서 올인원 수업 요걸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 6월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상급으로 가는 거죠. CPA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그런데 메인은 감정평가사가 될 겁니다. 국가직 7급 문제는 철저하게 감정평가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일 부합해요. 감정평가사가 난이도가 국가직 7급보다 높으면서 출제 경향이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과 그 다음 진도별 기출문제가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 피셋이 끝난 이후에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첫 번째 파이널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한번 6, 7월 달에 피셋을 준비하느라고 조금은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려줘야 되니까 진도별 압축 핵심 이론이 들어가고, 마지막 9월 20일 전에 9월 초부터 중순까지 동형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뭐 무리 없이 경제학 때문에 오히려 경제학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7급 같은 경우 경제학이 돼 있지 않으면은 수험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헌법, 행정법, 행정학의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처음 단계에서는 경제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철저하게 이론을 학습하는데 기출문제와 병행하기를,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저희 방문각에 이렇게 방문각 7급에 마련돼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